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최청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인영 후보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로대표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고집이 세다 이런 평들을 원내대표하면서 완전히 깔끔하게 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까칠하다 이런 평가가 저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래도 세 분 중에선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이인영 대표님하고는 그냥 왠지 우리가 17대 처음 시작했고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딱 그만큼 야당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경청하겠습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상견례까지 가졌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이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죠.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의장, 1기 의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권의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아시는 건 서울대 법대 판사 하시다가 이제 정계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렇죠. 거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러니까 두 분이 걸어오신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그러나 공통점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17대 국회에서 같이 입성을 했고요. 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운영하고 있었던 한반도 경제전략연구회라고 국회 내에 의원들 모임에 나경원 원내대표 거기 멤버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아마 같이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05년 1월에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회 대표단으로 두 분이 함께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뭐 공통점도 있지만 삶의 궤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다른 길을 살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 뭐 인생 역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견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하도 정치권이 싸워가지고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좋긴 한데 상견례부터 싸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근데 상견례부터 이렇게 좀 날선 그 반응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발언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일단 좀 편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대 국회에서 같이 하고 3선을 같이 하게 되면요. 그리고 국회 연구회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외국 출장을 같이 다녀오면 생각하는 것보다 친해져요. 특히 외국 출장을 갔다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을 거고, 또 사실은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비슷한 세대. 그러니까 뭐 궤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또 공유할 수 있는 게 일정 부분 다른 시각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느껴질 게 친문 핵심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발언 한번 볼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우니 좀 낫지 않겠냐. 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 3년 차가 되면, 그리고 총선 한 1년 앞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면 그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됐죠. 그런 것처럼 청와대와 아주 핵심적으로 그 이너서클, 정권의 이너서클인 사람들이 보통 초기에는 원내대표를 해요. 그래야 이제 여당이 그 청와대의 핵심 정책 같은 걸 뒷받침해주기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가 편한데, 그리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든가 아니면 집권이 후반기로 넘어가면 비주류 세력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서 이대로는 좀 총선이 안 되겠다. 내지는 여론을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럼 여당도 청와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가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비주류가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할 말도 좀 하겠다는 게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지금 그 어떤 그 요청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그 의견이 일치된 게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청와대에서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친문이라고 하면은 김태년 의원이 있었는데 제끼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내에서 그 의미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1차 투표 결과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1차 투표 결과가 박빙인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가가지고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친문과 뭐 비문, 비주류와 주류 이런 어떤 견제의 어떤 작용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투표부터 17표나 더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민주당 내의 다수라고 하는 친문 그룹이 갈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번에 당선은 뭐 주류냐 비주류냐 이 싸움이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를 친문 그룹에서도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뭐 어태년 여의도에 뭐 어태년 어차피 김태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망이 있었죠. 네, 그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친문 그룹이 그 김태년 의원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친문 그룹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친문 그룹 중에서도 또 뭐 핵심인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입직 경로나 이런 배경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엉이 모임에서 지금 뭐 이인영 후보를 지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친문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관계가 뭐 조금 경색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투표 결과를 봤을 때에는 오히려 청와대와의 어떤 돈독하고 안정된 관계를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창호 박사님, 이인영 원내대표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운동권 투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염색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의지의 표현이죠. 그 되게 이제 뭐 요즘에 뭐 많이 봤던 삭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자기 내부로의 약간의 자학적인 측면의 공격성도 표현하는 거지만 저것은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나 변화와 통합을 내가 지향하고 있지 않냐. 나 머리 그 스타일부터라도 바꿔서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사실 386에서 3자가 요즘 빠졌잖아요. 그죠? 30세에 80년대에 그 60년대생들. 근데 86세대로 이제 3자는 빠졌으니까 나도 이 시대에 사실은 이 변화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거든요. 정치도. 근데 그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황교안 지금 대표가 386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어떤 그 세력들은 사실은 무덤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사실은 화가 나고 분노한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그 옛날의 스타일대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의지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제가 여의도에서 오며 가며 이렇게 봐도 저 모습보다는 머리 염색을 한 저 모습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사실 이거는 순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이두하 변호사님, 한국당이 이만큼 따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도 이걸 보고 그럼 이제 정말 오차범위 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최고치가 나온 거죠. 이제 30%가 넘었고 최소 격차고 그럼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가. 근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럼 자신들이 지금 투쟁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정부를 비판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선 건가는 여론조사 추이를 좀 봐야죠. 여론조사는 한 번에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추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총선 전에 이것만 보고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추이도 봐야 되고 이 내부 자료, 원자료도 봐야 된다고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혹시 한국당에서 지금까지의 투쟁 방식이 옳았다, 맞았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이 원자료를 보면 사실 인천, 경기하고 서울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차이가 나요.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천, 경기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정확한 수치인지 꼼꼼히 봐야 된다. 좀 꼼꼼히 보자라고 냉정하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입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의 각을 세우니까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론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민생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또 장외 투쟁은 장외 투쟁대로 하고 또 원내에서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강경도로 갈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다른 모습을 투트랙으로 가는 모습을 보일지는 네. 이 여론조사 하나 갖고만은 결정은 안 되죠. 좀 더 봐야 네, 된다. 네.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이제 만 2년이 되는 건데 네. 긍정평가가 47, 이것도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는 높은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 2년 지나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시작하고 2년 지나서의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높은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워낙 높은 퍼센테이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향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높은 고공행진하다가 일정 부분 이제 뭐랄까요, 또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대담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 형식에. 그런 대담에서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그럼 어떻게 또 국정을 운영할 거냐는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예컨대 뭐 경제 문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프로세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아마 보관들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런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그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 뭐 여야 간에 다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 부분들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지지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선명하게 국정 운영에 대한 청사지나 비전을 보여주고 또 성과를 조금씩 낼 수 있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반등할 기회는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고 야당의 지지율도 높은 현상입니다. 2주년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나 봅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의로운 3일. 실물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서 이 굿즈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김남국 교수님, 굿즈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상품인 거잖아요. 네, 상품이고 이제 이니 굿즈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을 따가지고 이니 굿즈 런칭을 이제 2가지 상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왼쪽에 이제 보시는 사진이 그 상품 물건인데 이 스노우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흔들면 그 안에 있는 반짝이는 꽃가루, 눈처럼 뭐 이렇게 눈가루가 이렇게 거죠? 흩날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 조금 이 사진이 좀 작죠. 이제 지금 사진도 나오는데요. 네. 사진을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출근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스노우볼에 담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른 하나 스노우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 선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이번에 2년을 축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권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금 생각한다.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쉬운 것은 이게 3,000개밖에 제작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 뭐 이니 시계라고 해가지고 그것들 뭐 차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3,000개를 과연 이 많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다 충분히 이렇게 가져갈 부족하다? 수 있을지 그게 좀 네.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당에서는 인기가 대통령이 있나 봅니다. 당에서 이거를 선보인 거니까. 하나 더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예. 2년을 맞이해가지고 출입 기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뭔가를 나눠줬는데 예. 엿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원래 카자흐스탄의 한글 시험을 보는 학생들한테 합격을 뭐 축원한달까요? 네. 기원하는 의미로 주려고 했었는데 아마 입국 과정에서 검역 문제로 못 가져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이게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선물이 네. 그거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식구끼리 좀 나눠 먹자.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식구로 보고 거기 그리고 이제 청와대 직원들한테도 나눠준 것 같아요. 직원들하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누군가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분들과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이웃들과 나눠 먹는 네. 그런 의미로 아마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엿이라는 그게 그렇죠. 갖고 안 좋은 있는 의미 표현으로 많이 그런 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분석이니까. 일부러 엿을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카자흐스탄에 한글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주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못 가져가게 되니까 그럼 우리 식구끼리 나눠 먹읍시다라는 의미로 아마 주다 보니 이제 엿이 선물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예. 카자흐스탄에 한글 시험 보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몇백 명이나 1000명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 게 비서실 직원들 다 주다가 출입 기자들까지 다 주게 되면 직원들도 다 주고? 그러면 이게 거의 그죠? 한 500명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카자흐스탄 한글 시험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500명에서 1000명까지 됐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했던 거를 네. 기자분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작년처럼 떡을 졸리는 게 좋지 않으셨을까? 이 해명도 네. 썩 기분이 좋은 해명은 아닌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그런 데서 한글 시험을 보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 30만 명이. 그렇게 지금 많아요? 예, 제 지인이 우즈벡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또 대학생들을 초대하고 뭐 하는 사업을 해서 아는데, 예. 근데 이제 엿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하필이면 그러면 어린이날 같은 데 주면서 오히려 선물 주면서 우리 끈끈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인연으로 나중에 큰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라고 하면서 나눠줬으면 오히려 좋을 걸. 어버이날 틀리 있는 어르신들한테 드리기도 뭐하고. 예. 근데 저거는 정말 저만큼 지금 뭐 어떤 민심이라든가 그 우리의 그 흘러가는 것을 조금 잘 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약간의 부정적인 좀 평가를 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하네요.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앞으로 3년이나 남은 거냐? 나는 이런 얘기가 경제는 파탄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뭐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경고해 왔습니다. 이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 고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당이 이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기초 자료로가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는 굿즈를 만들고 이두화 변호사, 한국당에서는 징비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이제 사실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최고위원 중에 김광림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가 경제 관료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경제 실정 그리고 지금 2주년 그 취임 2주년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대통령께 국민들이 가장 요청하고 부정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잘했으면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경제 정책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마 오늘 생방송 하실 때도 대통령께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질 대안을 가지고 오실 건가 이걸 기대하면서 시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징비록을 만들고 경제 실정에 대해서 이 징비록을 만든다는 게 이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부담이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거를 만들기엔 그냥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게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거고 징비잖아요. 그럼 지난 일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한을 삼간다 이러는 것처럼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 또는 내지는 이제 정권 여당이 됐을 때 수권 정당이 됐을 때도 이 기록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기록의 기초에서 또 비판이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약속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주 잘한 일이고 이대로 약속을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족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기 있게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제 민생 투쟁이라고 하나요?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가 마산이었다고 하는데 반대자와 지지자가 뒤섞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이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번에 2명을 한번 넘어온 겁니다. 거기에 좀 차이가 나요? 네,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해서 양자 대결로 이렇게 차기 대선 후보 이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46%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29.2%로 거의 한 17%가량 앞선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투쟁을 하면서 당장의 어떤 지지율 결집 효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장애투쟁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좌파 독재,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 OECD 노동과 관련된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패스트트랙 태운 거라든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과거에 그냥 자유한국당의 모습 그대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이게 사실은 만약 정말 그냥 당대표하고 의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권, 대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3년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번만 들어볼까요? 짧게. 사실 대선은 아직 오래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걸 보면 그 황교안 대표도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총선 전략부터 짜야 되니까 대선 전략을 짤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과거에도 보면 사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1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2위 이제 차기 대선 후보에서 했더라도 범진보 연대를 합하면 황교안 대표나 그 범보수 진영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치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그 정당 지지율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수치를 보면서 또 긴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